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팀 버튼의 혹성 탈출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버튼은 1996년에 화성인들의 지구 침략기를 다룬 영화 화성 침공을 만들었고, 1999년에는 목없는 기사의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중세 판타지 스릴러물 슬리피 할로우를 찍었고, 2001년 유인원과 인간의 역전된 관계를 다룬 우주 SF물 혹성 탈출의 리메이크작을 만들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팀 버튼은 이제 SF 판타지물 전문 감독으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마치 리들리 스콧이 역사물, 시대물 전문 감독이 된 것과 같습니다. 팀 버튼은 이야기만 판타지스럽다면 장르 불문, 시대 불문 가리지 않고 다룹니다. 그가 원하던 바이기도 하고 할리우드와 대중들이 원하는 지점이기도 하죠. 이렇게 덕업일치를 이루고 판타지 분야의 장인으로 인정받는 팀 버튼이 저는 한없이 부럽습니다. 판타지 표현 방식의 정답은 없겠지만 앞으로 판타지 영화를 만드는 모든 감독들은 어떤 식으로든 팀 버튼과 비교될 수밖에 없고 팀 버튼과 차별화를 이뤄내야만 할 겁니다. 팀 버튼식 판타지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새로운 색깔의 판타지를 원할 테니까요. 물론 저는 팀 버튼식 판타지가 제 맘에 쏙 듭니다. 제가 보기에 화성 침공과 혹성 탈출은 같은 계열에 있는 영화입니다. 둘 다 우주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죠. 화성 침공에서는 외계인이 나오고 혹성 탈출에서는 유인원이 인간처럼 말을 합니다. 팀 버튼은 화성 침공 이후 혹성 탈출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본격적으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죠. 디테일한 이야기는 시퀀스를 하나씩 분석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트로 시퀀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보통 인트로의 역할이란 감독이나 주연 배우, 프로듀서, 제작진, 촬영, 섭외 등등 영화를 만드는데 주요 공헌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역할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죠.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투자사, 배급사 이런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인트로를 스킵할 수 있는 기능이 어떤 사이트에서는 제공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딱히 안 봐도 영화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도 하고, 쓸데없이 BGM만 웅장하고 이상한 이미지만 휙휙 지나가는 걸로 보는 사람도 있을 듯 합니다. 이 혹성 탈출의 경우 인트로 시퀀스가 대략 3분가량 되더라고요. 짧은 길이는 아니죠. 이 영화에서, 모든 영화에서 인트로 시퀀스의 역할은 나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극장이라고 상상해 볼게요. 집에서 영화를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우리가 앉았을 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집중이 될까요? 저의 경우 영화에 몰입하는데 적어도 몇 분은 소요가 되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처럼 오락가락한 붕 뜬 기분으로 영화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영화의 메인 서사로 뜬금없이 영화가 진입해 버리면 관객들의 몰입을 발생시키는데 꽤 시간이 필요하겠죠? 모든 영화의 성공 여부는 관객의 몰입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유지시키느냐에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트로 시퀀스에서 아무런 대사나 아무런 서사 없이 오로지 BGM과 이미지만으로 전체 영화의 분위기나 서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즉, 인트로 시퀀스는 관객들을 영화 속으로 이끄는 길 안내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우리 영화를 한번 느껴봐. 그 분위기를 느껴봐. 감독은 인트로부터 관객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혹성 탈출의 경우 데니 엘프만의 웅장한 음악이 인트로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 음악은 타악기를 적극 활용해서 긴장감 있는 전투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영화에서 주요 스토리적 갈등 지점으로 다뤄지는 인간과 유인원의 전투를 잘 나타내죠. 데니 엘프만의 그 쾅쾅거리는 음악은 팀 버튼의 영화와 언제나 잘 어우러집니다. 팀 버튼의 영혼의 단짝, 데니 엘프만의 음악에 대해 언젠가 전문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미지는 무슨 갑옷이나 투구의 문양 같은 것을 돋보기처럼 확대한 장면이 계속 이어져요. 이 이미지들은 영화에서 유인원들이 실제 착용하는 갑옷 디자인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영화의 인트로 시퀀스는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배트맨 1편의 인트로가 떠오르더라고요. 배트맨의 인트로는 배트맨 로고에 박쥐 문양을 확대해가지고 구석구석 카메라가 비추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당연히 이게 동굴인가? 혹은 건물인가? 잘 깎여진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데 대체 뭐지? 이러다가 거의 인트로가 막바지에 이르러 배트맨 로고가 딱 등장하거든요. 그때 쾌감이 있더라고요. 인트로란 이처럼 나름의 강렬한 인상을 주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팀 버튼은 디자인의 마술사답게 인트로도 자신의 미적 역량을 잘 활용하여 설계한 것이죠. 또 인트로를 보면 이 영화의 원작은 피에르 불의 소설이라고 나옵니다. 프랑스 작가 피에르 불은 플래닛 오브 에이프스란 소설을 썼는데요. 직역하면 유인원들의 행성 정도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선 혹성 탈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혹성은 일본식 한자어로 행성 탈출이 맞는 표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래전부터 혹성 탈출이란 이름으로 불리워서 그 명칭이 지금까지 굳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유인원들의 행성이라 그러면 밋밋해 보이니까 혹성 탈출이란 제목으로 탈출이라는 절실하고 긴박한 상황을 강조한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나무위키를 보면 피에르 불이 이 소설을 쓴 계기가 짤막하게 나와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래 소설은 2차 대전 당시 동남아시아 태평양 전선에서 연합국 백인 군인들이 수감되어 있고 황인종 일본 제국 군인이 지배하는 포로 수용소의 경험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이강의 다리 원작 소설도 그렇고 원작자의 경험에 의구심을 품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작가는 연합군으로 참전해서 포로가 된 게 아니라 프랑스가 독일 군에게 점령된 후 프랑스 영역이던 인도 차이나가 일본군에게 접수되었을 때 잠시 억류된 것이라고 하네요. 이때 자기네 백인들보다 훨씬 열등하다고 생각한 황인종인 일본인들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오히려 자기들이 지배 아래에 놓이자 여기서 원작 소설의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맥락만 놓고 본다면 이 소설은 백인 남자 서양인의 시선으로 본 전형적인 동양 판타지, 즉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리엔탈리즘이란 서양인들이 동양에 대해 갖는 편견이나 오해를 의미합니다. 주로 동양에 대해서 조롱이나 무시를 담은 경멸적, 비하적, 차별적 시선이 오리엔탈리즘이죠. 서양인들이 동양인들 보고 야 눈이 찢어지게 그린다든지 키가 작게 본다든지 하는 게 모두 이런 거죠. 서구보다 못하다고, 그러니까 열등하다고 여겼던 황인종, 즉 일본인들이 백인들, 즉 피에르 불 자신을 이렇게 가둬두었을 때 느꼈던 그 치욕감, 굴욕감을 고스란히 담아 소설로 쓴 것을 서양의 백인
남성 감독이 이어받아 혹성 탈출이란 영화로 만든 거죠. 이런 배경을 알고 본다면 이 영화는 우리 같은 동양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맥락이라면 여기 나오는 원숭이, 그 유인원들은 동양인이고 인간들은 서양인을 상징하겠죠. 역사적으로 서양인이 동양인을 지배했던 적이 많죠. 즉 인간이 유인원들을 지배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유인원들이 인간처럼 똑똑해져서 동양인이 서양처럼 똑똑해져서 인간을 배신하고 인간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는 뭐 신선한 이야기고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봤지만 이런 맥락이라고 보니까 인종차별적 시선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지점에서 이 영화의 비평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세 가지 작품은 각각이 달라요. 즉 피에르 불의 원작 소설의 맥락이 다르고 1969년 프랭클린 샤프너 감독님의 혹성 탈출이 다르고 2001년 팀 버튼 감독님의 혹성 탈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작품은 이름만 같을 뿐이지 각각을 별도의 완전히 다른 작품으로 봐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든 사람이 다르죠. 어떤 작품이든 원작보다 중요한 것은 제작자, 즉 감독의 의도라고 봐요. 의도는 영화를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일단 저는 원작 소설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원작 소설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오늘은 1969년과 2001년의 혹성 탈출을 비교해보고 한번 주로 팀 버튼 감독님의 작품 위주로 말할 예정입니다. 저는 일단은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추측이나 억측도 없이 있는 그대로 이 영화를 분석할 거예요. 팀 버튼 감독님이 동양인을 비하하려고 이 영화를 만들었을 리는 없겠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단지 원작 소설의 작가가 그러하더라, 이런 썰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그것과는 별개로 이 작품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969년작 프랭클린 샤프너 감독님의 혹성 탈출과 2001년작 팀 버튼 감독님의 혹성 탈출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편의상 명칭을 줄여서 프랭클린 판, 팀 버튼 판으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작품을 나란히 보면서 저는 감독의 차이보다는 시대의 차이를 더욱 절감했어요. 1969년의 할리우드와 2001년의 할리우드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 두 시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1895년 12월 28일 상업 영화가 등장했습니다. 2021년 현재 한 126년 정도 영화는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영화는 자신의 탄생일을 알고 있는 유일한 예술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소설, 음악, 미술 같은 전통적인 예술들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적어도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있었겠죠. 최소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4에서 5만 년 전부터 예술이 등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몇만 년의 역사를 가지는 이러한 음악, 미술, 문학 같은 예술 장르는 그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축적된 작품들의 분량이나 다양성, 깊이, 감성 이런 게 엄청나겠죠. 이에 비해 영화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신생 예술 장르예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 관객인 지금 우리는 영화라는 그 예술 장르가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지 실시간으로 목격할 수 있는 역사의 영광스러운 증인인 것이죠. 오늘날 음악을 제외한다면 영화만큼
대중적인 예술 장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시, 소설, 수필을 비롯한 문학을 즐기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죠. 미술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미술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영상 매체의 시대로서 영화, 드라마, 예능, 개인 방송 등이 가장 핫한 장르죠. 그중 영화가 모든 대중 매체를 맨 앞에서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모든 영화를 포괄하여 시대별 영화 경향에 대해 말할 수는 없고, 다만 혹성 탈출이란 같은 소재로 만들어낸 상이한 두 시대의 결과물을 보고 말할 수 있겠네요. 1969년작 프랭클린 판과 2001년작 팀 버튼 판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지금부터 하는 작업은 두 작품의 지역적 특이성을 비교 분석한다기보다는 할리우드의 고전 시대를 상징하는 프랭클린 판과 할리우드의 현대를 상징하는 팀 버튼 판을 통해 영화라는 예술이 과연 어떤 변화와 발전 양상을 겪었는지 짧게라도 가늠해 보자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두 시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영화가 시대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관객들의 반응에 민감한 창작자가 어떻게 영화라는 매체를 시대의 창으로 활용하는지 등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고전 영화를 볼 때 주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 느낌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성을 이성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직감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직감을 부정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게, 느낌의 이유, 감정의 이유를 말하는 게 평론의 시작이죠. 모든 평론은 생각의 이유 이전에 느낌의 이유를 밝히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 프랭클린 판은 전반적으로 지루해요. 이 지루한 느낌이 중요해요. 왜 지루할까요? 모든 시퀀스들이 정적이기 때문이에요. 2021년에 높아진 관객의 눈높이로 봤을 때 모든 장면이 촌스러워요. 우주선이 추락할 때 조잡하게 카메라가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우주선 내부도 조악해요. 그 세트가. 우주인들의 복장도 헐거워요. 카메라 워킹은 한없이 늘어지는 느낌이에요. 액션이라 보기에 헛웃음만 나오는 어설픈 탈출 장면도 있고, 원숭이 탈을 뒤집어 쓴 사람들의 연기도 그렇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게 티나는 감옥과 집 내부 장면 등등 모든 게 허점 투성이에요. 그래서 고전 할리우드 영화들은 영화라기보다는 연극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다. 거의 모든 장면에서 배우들은 가만히 서서 철학적인 대사를 읊조립니다. 철학적이기도 하고 소설적이기도 하죠. 영화적이라기보다는 소설적인 대사예요. 제한된 공간, 즉 연극 무대에서 배우들은 카메라를 벗어나지 않고 안정된 카메라의 시선, 그 앵글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대사들을 충실하고도 정확하게 여유있게 발음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소설은 2000년 전 것을 보아도 오직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있죠. 하지만 영화는 매체 특성상 이미지로 적나라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시간을 견디기에 너무 버거운 매체예요. 반면 팀 버튼판은 역동적입니다. 연기, 촬영, 미장센, 음악 등등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화의 모든 요소들에서 프랭클린 판을 압도적으로 능가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결과겠죠. 프랭클린 판 시대에 비해 영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고 영화적 경험이 상당히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랭클린 감독은
1969년에 찍을 수 있는 최선을 찍었고 팀 버튼은 2001년에 찍을 수 있는 최선을 찍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결과겠죠. 최신 영화가 기술적인 면에서만큼은 이전 모든 영화를 너끈히 능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전 영화는 거의 언제나 늘 지루하고 최신 영화는 대부분 재밌는 것이죠. 할리우드 고전 영화가 지금 시대에 의미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겠어요. 하나는 당시 시대를 반영하는 시대 정신이나 관객들의 눈높이를 확인할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 그리고 두 번째, 해당 영화가 담지하고 머금고 있는 철학이나 가치, 질문 등의 메시지적 가치가 그것이겠네요. 물론 이외에도 매니아적 관심으로 흘러간 것에 대한 노스텔지아적 흥미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 관객인 우리는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전 영화를 굳이 보는 이유는 시대가 흘러도 변치 않는 어떤 메시지를 해당 영화가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프랭클린 파는 나름의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루하지만 그 의미는 지금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서 지금도 이 영화는 유효한 것이죠. 반면 메시지를 제외하면 촬영, 연기력, 세트, 미장센, 음악 등등 모든 면은 처참할 지경입니다. 잠시 프랭클린 판의 스토리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4명의 지구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났어요. 첫 시퀀스에서 테일러는 우주 비행선 앞자리에서 잠들기 직전에 혼자서 이런 대사를 녹음합니다. 우리를 보낸 사람들은 오래전에 죽었고 이 기록을 읽을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인류겠지. 보다 나은 종이길 바란다. 난 20세기의 지구를 미련 없이 떠난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학 얘기는 아니고 개인적인 사설이지. 여기서는 모든 게 달라 보인다. 광활한 우주에서 인간은 무의미한 존재가 된다. 외롭다. 이쯤 하면 됐어. 궁금하군. 날 우주로 보낸 저 위대한 인간이란 작자들은 지금도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인명을 빼앗고 있을까? 이런 대사를 해요. 이런 게 제가 말했던 철학적 메시지인 거죠. 이런 메시지 때문에 이런 영화를 아직도 볼만하다. 그 다음 이제 스토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으므로 이들의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반면 우주의 시간은 빨리 흘러서 이들은 지구 시간으로 2673년에 출발했는데 3978년 11월 25일에 어떤 행성에 도착해요. 그 사이 이들에게도 세월은 흘러서 턱수염이 덥수룩하게 되었고 같이 있던 여자 승무원 중 한 명은 내부 시스템 결함으로 할머니가 돼서 죽고 말았어요. 물속으로 가라앉는 우주선을 황급히 탈출한 남자 3명은 구명보트를 타고 육지에 발을 딛습니다. 주변에는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땅을 정처 없이 걷기 시작하죠. 사막을 걷던 중에 한 대원과 찰톤 헤스톤이 연기한 주인공 조지 테일러는 대화를 합니다. 테일러가 물어보죠.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이 일에 지원했나? 자넨 자원했지? 왜지? 내가 얘기해볼까? 수석 졸업생인 자네는 자네를 지명했을 때 이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지. 아니면 미영웅주의 이미지가 실추될 테니 그만 좀 해요. 참 명예도 뺄 수 없지. 어딘가 자네 동상이 세워져 있겠지? 지금쯤 녹슬어서 알아보기도 힘들겠지만 영혼은 잊혀지는 게 아니야.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 영생도 뺄 순 없지. 영원히 살고 싶었지? 그렇다면 됐어. 나와 다지를 빼면 제일 오래 살았잖아. 스튜어트 중위도 죽었으니 자네가 마지막인 것 같군. 원하는 것을 얻으니 기분이 어떤가? 좋아요. 그렇다 치죠. 저도 맞춰볼까요? 그럴 거 없어. 다지는 저와는 달리 현명한 친구죠.
진리를 찾을 수 있다면 화산이라도 뛰어들 녀석이지만 당신은 탐험가도 그 무엇도 아니에요. 죽을 각오도 안 됐지. 그 이유를 알죠. 지구인들을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멸시하면서 도망친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나도 탐험가지만 자네와는 차원이 달라. 우주 어딘가에 있을 인간보다 우수한 생명체를 찾고 있지. 예. 이들은 마침내 물이 흐르는 계곡을 찾아 신나서 수영을 하는데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처럼 어떤 이들에게 옷을 다 뺏겨버려요. 주인공 일행은 옷을 훔쳐간 이들을 쫓아가다가 거의 원시인처럼 모여있는 사람처럼 생긴 무리들을 발견합니다. 이 원시인 무리가 채식만 먹는 것을 보면서 테일러는 말하죠. 더 우등한 동물이 없으면 우리가 지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의 무리를 원숭이처럼 생긴 이들이 총을 쏘며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주인공 일행은 원숭이들에게 쫓기다가 한 명은 죽고 나머지 두 명은 부상을 입고 생포되죠. 조지 테일러는 감옥에 갇혀요. 말하는 원숭이들이 사람들을 상대로 실험을 하거나 관찰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줄도 모르고 지능도 낮은 것처럼 보여요. 반면 조지 테일러는 어떻게든 말해서 이 상황을 모면해보려 하지만 붙잡히는 과정에서 목에 상처를 입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상황이 이끌려 다니게 됩니다. 여자 원숭이 박사 자이라는 테일러에게 흥미를 느껴 점점 두 사람과 원숭이가 가까워져요. 자이라와 코넬리우스 원숭이들은 테일러가 말도 하고 지능도 높다는 걸 발견하고 흥미로워합니다. 반면 제이우스 박사는 테일러가 말하는 모습을 보고 테일러를 제거하려고 그러죠. 테일러는 탈출했다가 붙잡혀서 청문회에 소환됩니다. 청문회에서 검사 측을 맡은 원숭이 제이우스 박사는 말하죠. 재판관님, 소송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전 1조에 명시돼 있죠. 신의 형상을 본따 원숭이를 만들어 영혼과 지혜를 주어 밀림의 야수와 구분해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다. 이는 자명한 진리이며 원숭이의 연구 대상은 원숭이뿐인데 일부 젊은이들이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과학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요점을 말하시오, 박사. 자이라 박사와 게일런 의사 두 사람이 부상을 입은 이 짐승의 뇌와 목을 수술해 말하는 괴물로 만든 거지요. 거짓말이에요. 말 조심하시오. 정신도 만들어질 수 있나요? 이 인간은 언어 능력뿐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적이라고 허락하신다면 속임수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좋소. 하지만 엄숙하게 진행하시오. 말해봐라. 법전 제2조가 뭔가. 그러자 테일러가 말하죠. 당신네 문화는 전혀 모릅니다. 생각할 수 없으니 모르는 게 당연하죠. 원숭이가 동등하게 창조된 이유가 뭐지? 모두 동등하진 않소. 웃기는 소리. 말해봐. 인간은 왜 영혼이 없지? 유인원의 머리가 비범하다는 증거가 있나? 결국 테일러는 제이우스 박사의 소관으로 넘어가 버려요. 제이우스 박사는 테일러를 거세하고 발성기관과 뇌에 대한 실험적 시술을 할 거라고 협박하죠. 제이우스 박사는 테일러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내 종족들은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테일러는 청문회에서 이미 다 말했으며 다른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서 왔다고 말을 해요. 자이우스 박사, 난 분명한 인간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뭐길래 문명을 거슬러 올라가지? 아니, 하등동물 주지에 우리더러 문명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이에 자이라와 코넬리우스는 테일러의 탈출을 도와요. 금지구역까지 도망친 이들을 제이우스 박사 일행이 쫓아오죠. 테일러는 이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함께 온 여자와 둘이서 말 타고 해안가로 달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해안가에서 테일러는 반쯤 파묻혀 기울어진 자유의 여신상을 발견해요. 테일러는 우주의 어떤 행성이 아니라 미래의 지구로
기여했던 거죠. 인류는 서로 전쟁을 해서 공멸했고 지구마저 황폐화되었던 겁니다. 테일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땅을 치면서 절규해요. 전쟁을 일으켰군. 미치광이 놈들. 지구를 날렸어. 괴물들. 모두 지옥으로 꺼져. 이때 파도 소리만 들리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자, 1969년 당시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충격받았을 이들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인류는 전쟁을 일삼다가 마침내 멸종하고 퇴화해버렸죠.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하고 웃음 짓는 것도 못해요. 원숭이 신세로 전락해버렸어요. 이런 동물로 퇴화한 인류를 사람처럼 진화해버린 원숭이들이 사냥하고 실험하고 우리에 가두어 동물처럼 관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원에서 낄낄거리면서 낮잡아 보던 원숭이들의 자리에 사람이 가게 된 것을 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시각적 충격으로 다가왔겠죠. 이런 발상은 영화에 최적화된 이미지임이 분명합니다. 반전 영화, 평화를 부르짖는 영화, 전쟁을 반대하는 영화로서 이 영화는 세련된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전쟁의 참상을 극단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특히 마지막 장면으로 나오는 자유의 여신상이 파묻힌 장면은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영화로서 뿐만 아니라 인식의 놀라운 충격을 요구하는 반전 영화, 유저의 서스펙트 같은 그 반전 영화로서도 탁월합니다. 어쩌면 이 영화가 시대를 초월하여 아직까지 회자되고 의미 있는 이유는 이처럼 반전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메시지를 잘 계승한 영화가 2001년판 팀 버튼 감독님의 혹성 탈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영화는 메시지적 측면과 일부 컨셉적 측면에서 비슷하지만 주인공 설정이나 이야기 흐름, 디테일한 전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팀 버튼의 혹성 탈출을 시퀀스별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주복을 입은 원숭이가 인간에게 교육받은 대로 행성 착륙을 시도합니다. 원숭이 혼자 이제 우주선을 조정하고 있어요. 버튼을 차례대로 누르죠, 원숭이가. 레버를 당겨서 착륙해야 하는데 갑자기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기체가 덜컹거리면서 불시착할 것 같자 원숭이는 심하게 이제 동요하며 의자를 막 흔들면서 끼익끼익 소리쳐요. 이제 땅바닥에 곤두박 치려던 찰나에 화면 밖에 갑자기 사람이 등장하면서 네가 졌다 또 한 번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 우주선이 추락했던 장면이 아니라 우주선 내에 비행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원숭이 페리클레스는 낯선 행성에 착륙하는 법을 배우고 있던 거예요. 원숭이가 흥분해서 계속 소리를 치자 주인 레오 데이비스는 페리클레스 그만해. 자꾸 그러면 간식 없어. 라고 소리치고 페리클레스는 이내 잠잠해집니다. 너에 대해선 빠삭하지. 이런 말을 하며 레오는 원숭이에게 먹을 것을 줘요. 길들이는 거죠. 항상 모든 영화의 첫 번째 시퀀스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페리클레스는 극 후반부의 모든 갈등 상황을 종결할 구원자로 등장해요. 이 원숭이는 우주 비행선을 조종할 수 있고 착륙도 어쩌면 잘 해낼 수 있다는 일종의 복선으로 이 시퀀스는 관객들을 각인시키는 거죠. 또한 인간이 자신보다 열등한 원숭이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지도 이 시퀀스는 잘 보여줍니다. 원숭이는 인간의 목적을 위해 반복 훈련되고 반복하여 보상을 받는 그런 대상일 뿐인 거죠. 이 시퀀스 이후 광활한 우주에 외로이 홀로 떠있는 우주 비행체가 등장하는데 미 공군
오베론 우주탐사기지 2029년이라고 자막이 뜹니다. 이 우주선 안에서 주인공 레오 데이비스는 원숭이 페리클레스와 어디론가 손을 잡고 이동하는데, 여기서 벽면에 Caution, Live Animals, Security Access Only 란 문구가 화면에 비춰져요. 번역하면 주의, 생체동물 보안 취급자만 허용이란 뜻인데요. 영화 내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영어 문장입니다. 관객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 장면을 지나치겠지만 이 문장이 극 후반부에 다시 등장해요. 팀 버튼은 모든 장면을 철저히 설계해 놓은 거죠. 이처럼 영화에서 복선과 복선의 회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주선의 어떤 공간, 유인원들이 벽면을 빙 두른 우리에 갇혀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중간에 있는 그 공간에서는 각 원숭이마다 주인이 한 사람씩 달라붙어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원숭이, 피아노 치는 원숭이, 다양한 유인원들이 있죠. 침팬지 페리클레스를 여자 승무원에게 레오는 넘겨요. 그리고 먹이를 가지고 손에 진척하면서 페리클레스를 놀려요. 여자 승무원이 레오를 노려보자 레오는 가르치는 중이에요 라고 답하고, 여자 승무원은 놀리는 중이잖아요 라고 묻습니다. 첨단 유전공학의 산물이라 잘할 거예요. 그러자 자극하면 혼란을 느끼고 난폭해져요 라고 답하죠. 이 대사도 아무 생각 없이 볼 수도 있는데 이후 일어날 사건의 복선 역할을 합니다. 영화의 철칙이자 금원이 되는 말이 있는데, 만약 화면에 총이 나왔다면 영화가 끝날 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저 총이 쓰여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영화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모든 장면, 모든 대사, 모든 사물, 모든 장소는 영화가 끝나기 직전까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영화에서 쓸데없는 장면이나 쓸데없는 대사나 쓸데없는 사물은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잘 만든 영화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사용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팀 버튼의 이 영화 역시 제가 모든 대사와 모든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시 보면서 이 평론을 작성 중인데, 정말 완벽하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팀 버튼은 미장센적 스타일만 뛰어난 감독이 아니라 이처럼 명작도 너끈히 찍어내는 감독으로서의 역량도 탁월하다. 그리고 이쯤에서 하나 말해두고 싶은 건, 제가 집에서 넷플릭스로 이 영화를 볼 때 처음에 형광등을 켜고 봤는데 화면 전체가 뿌옇게 보이길래 바로 형광등을 끄고 감상했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화면 색감 혹은 질감이 안개 낀 것처럼 회색빛입니다. 일부러 영화 전반의 색상을 팀 버튼은 이렇게 후 보정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왜 하필 회색일까요? 제가 지난 영화 슬리피 할로우 에피소드에서 말했던 팀 버튼의 모든 영화는 회색 빛깔이다, 이런 멘트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영화 역시 정확하게 저의 그 말에 맞아떨어지는 영화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저의 이론적 가정이 이렇게 절묘히 들어맞는 지점을 확인하니까 신기한 느낌마저 드네요. 앞으로의 팀 버튼 작품들에도 이 이론이 맞을지는 두고 봐야 하겠죠? 이 영화가 회색 빛깔인 이유는 영화 전반의 갈등 상황이자 메시지인 사람과 유인원의 갈등이란 측면에서 적절한 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로 다시 돌아가면 레오에게 지구에서 영상 편지가 와요. 이 영상에서 레오의 친구들이 모여서 웃으며 말하죠. 여기서 친구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관객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뉴스나 신문 기사, 영상 편지 등이 영화에 등장하면 감독이 관객들에게 정보 제공하는 역할로 등장시켰구나 보시면 됩니다. 벌써 2년 됐어. 언제 돌아와? 천천히 와. 네 아파트가 좋거든.
언제 비행이? 침팬지가 대신하는 거야? 친구 중 한 명이 결혼 반지를 보여주자 다른 친구가 야, 넌 언제 저런 고백할 거야? 여기 나온 대사 모두가 중요하죠. 레오는 2년이나 지구를 떠나 있었으므로 지구 혹은 육지가 그리울 것이고 임무가 주어지면 침팬지가 레오 대신 행성에 착륙할 것이고 레오는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 즉 연애 감정이 곧 생길 거란 암시겠죠. 모든 장면은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전사태가 발생합니다. 전자기 폭풍이 우주선에 몰아친 거예요. 전 시대에 걸친 지구의 모든 교신 기록들이 전자기 폭풍을 통해 흘러 들어옵니다. 선장은 일단 폭풍의 중심을 통과해 보자고 말해요. 감마선이 잡힐 거야. 원숭이 준비시켜. 라고 레오에게 명령하죠. 레오는 표정을 찡그리며 죄송합니다만 시간 낭비입니다. 라고 말하죠. 레오는 원숭이의 비행 실력을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선장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레오는 절차는 알고 있지만 이라고 반항하고 캡틴은 유인 비행은 안 된다고 선을 그어요. 유인원을 보내서 안전하면 유인 비행을 고려해 볼 거라고 말하죠. 레오는 생각할 수 있는 조종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하겠다고 어필해요. 캡틴은 원숭이로 가늠해 보는 거야. 16시에 발사해 라고 말하죠. 자, 이 시퀀스만 봐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죠. 영화의 스토리가 흘러가게 만드는 주 동력이자 추진력은 뭘까요? 바로 갈등 상황입니다. 행복한 가정에 불행이 닥치고 즐겁던 친구 사이가 깨지고 평화롭던 도시에 갑자기 재앙이 닥쳐야 영화는 진행이 돼요. 소설을 비롯한 모든 스토리를 다루는 매체들은 갈등 상황이 반드시 필요해요. 인물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연료는 욕망의 차이겠죠. 캡틴은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규정대로 원숭이를 보낼 것을 지시하죠. 하지만 레오의 욕망은 원숭이는 못 믿겠고 자신이 직접 출격하는 것이죠. 이렇게 특정 상황에 대한 반응, 즉 서로의 욕망이 어긋남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 싸움 구경을 보는 관객들은 조마조마하겠죠. 만약 레오가 지극히 순종적인 인물이어서 그 캡틴의 명령대로만 움직였다면 애초부터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 자체가 만들어지지 못했겠죠. 레오는 마지못해서 페리클레스를 비행선에 앉히면서 말합니다. 배운 대로 하고 무사히 돌아와. 알았지? 레오가 엄지를 척 내보이자 페리클레스도 웃으며 엄지를 척 내밀죠. 원숭이의 우주선은 우주 밖으로 출격하고 폭풍의 중심으로 향합니다. 관제탑에서 레오는 페리클레스에게 무선 통신으로 운전을 지시해요. 그런데 곧 항로를 이탈하고 추적 불가하게 되죠. 원숭이의 심박수가 증가한 데이터를 토대로 겁먹었다고 승무원이 말합니다. 교신 장애가 화면에 뜨고 원숭이의 우주선은 사라져요. 승무원은 귀환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다고 말하죠. 캡틴은 기다려보자고 말합니다. 레오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보겠다며 자리를 떠요. 레오는 개인용 우주선에 앉아서 문제를 하나씩 확인해 보다가 캡틴의 교신 내용을 무선으로 듣습니다. 포기해 실종됐어. 너무 위험해. 비행선을 낭비할 순 없지. 작전을 전면 취소한다. 이런 말을 듣죠. 레오는 이걸 듣고 헤드폰을 내려놓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우주선을 출격합니다. 캡틴은 비행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다급히 말하지만 레오가 이를 들을 리 없겠죠. 레오는 침팬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비장하게 선언하죠. 캡틴은 비행선을 도로 가져와, 기지로 돌아와 라고 명령하죠. 레오는 인간이 할 일을 원숭이에게 시키면 안 되죠. 라고 응수합니다. 여기서 레오가 자신의 원숭이에게 얼마나 애정이 깊은지 그의 마음이 드러나죠. 그의 진심은
원숭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신의 임무를 타인에게, 특히 원숭이에게 미루고 싶지 않은 책임감으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마음들이 응어리진 상태에서 페리클레스가 탄 우주선이 실종됐고 자신은 관제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는 허탈한 상황이 되어버리니 순간 자신의 욱하는 마음을 주체 못하고 우주로 출격하고 만 거죠. 레오는 원숭이가 탄 알파오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빛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말죠. 본부와의 교신이 끊어져 버립니다. 비행선은 작동 불가 상태가 되어버리고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서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후의 미래로 점프해요. 비행선은 어떤 행성에 불시착하는데 레오는 물속에 빠진 우주선에서 가까스로 수영해서 탈출해요. 주위를 둘러보니 정글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모든 상황들이 충분히 공감되고 충분히 이해되죠. 이 모든 일들이 러닝타임 10분 만에 일어난 거예요. 10분 만에 주인공은 유인원들의 행성에 불시착하고 만 거죠. 요즘 영화들의 특징은 서론을 최대한 짤막하게 줄인다는 겁니다. 예전 영화 같았으면 서론이 한 30분, 40분은 됐을 거예요. 혹은 1시간. 관객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지금 쓸데없는 이야기는 최대한 쳐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요즘의 대세이자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화로 다시 돌아가면 정글에 서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 다급하게 도망가요. 이들 바로 뒤로 옷 입은 유인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사람을 쫓습니다. 유인원은 힘이 엄청나서 팔로 툭 치면 사람이 훅 하고 저 멀리 날아가요. 도망치던 사람들은 그물에 잡히고 소나기에 잡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포획됩니다. 이 액션 시퀀스는 대사 한 번 안 나오지만 긴박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주인공이 말에 밟힐 뻔하기도 하고 주먹에 날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잘 표현됐죠. 당연한 말이지만 긴박한 장면은 긴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장면은 정말 행복하게끔 표현되어야 하고 슬픈 장면은 화면이 울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끔 표현되어야 해요. 이건 촬영뿐 아니라 감독의 연출 역량이 필요한 지점인 거죠. 제가 언젠가 팀 버튼은 액션 연출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말했는데 특히 액션이 그 어느 영화보다 두드러져야 할 배트맨 시리즈에서 액션 연출이 아쉬운 게 많았죠. 그런데 이번 혹성 탈출을 보면서 팀 버튼도 긴박한 액션을 잘 연출할 수 있구나. 그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기쁩니다. 발전한 거죠, 스스로. 결국 도망가던 모든 사람들이 붙잡힙니다. 바닥에 낮아빠진 레오를 말에 탄 원숭이들의 장군 테이드가 보고 말해요. 날 쳐다보는군. 원숭이가 말까지 하자 레오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라죠. 레오가 옆에 있는 원숭이를 만지자 냄새나는 손 치워 더러운 인간 같으니 라고 말하며 발로 걷어차요. 이 행성의 원숭이들은 인간에 대해 어떤 욱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그 감정의 정체가 인간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인간에게 시달려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버려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숭이들은 기억조차 못하겠죠. 유인원들은 인간이 단지 더러운 족속이라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 듯 보여요. 마치 지금 인류가 모기만 보이면 파리채로 때려 죽이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모기의 사정은 아랑곳 않고 모기가 물면 간지럽고 비위생적이고 귀찮아서 때려 죽이는 거죠. 파리는 지저분한 데다가 혐오스러워서 보이기만 하면 잡아 죽입니다. 이 영화에서 유인원들이 인간에게 보이는 행태가 꼭 이와 같아요. 관계가 역전된 거죠. 이 영화의 가치와 메시지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원숭이가 아니라 개나 고양이
혹은 파리나 모기가 사람처럼 지능을 갖고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었어도 볼만했을 것 같아요. 관객들은 이러한 관계가 역전된 충격적인 세상을 보면서 경악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하찮게 대했던 모든 존재들을 근본적으로 성찰할 수밖에 없어요. 폭력으로 되돌려주는 이러한 충격적 방법을 미러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한 방법론 중 하나로 남자들에게 당했던 것을 여성들이 남성들의 방법 그대로 되갚아주는 게 미러링이에요. 힘에는 힘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되돌려주면 강자는 순간 의아해하지만 곧 깨닫고 말죠. 교훈을 주기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말 대신 손이 묶인 사람들이 방금 포로로 잡힌 사람들의 우리를 맨발로 끌어요. 우리에 갇힌 인간들이 도시로 입성하자 곳곳에서 원숭이들의 욕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빗발칩니다. 냄새나는 인간들, 썩은 냄새가 나. 레오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 모든 장면을 철창 안에서 지켜봐요. 유인원들은 그들만의 문화로 그들만의 도시를 가꾸었습니다. 이런 유인원들의 도시를 그럴듯하게 그려낸 것도 이 영화의 볼거리 중 하나예요. 유인원의 종류도 침팬치, 오랑우탄, 원숭이 등등을 다양하게 표현해내었고 그들의 복장, 살아가는 집, 건물들도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어냈어요. 실제로 유인원들이 인간처럼 지능을 갖는다면 저런 옷을 입고 저런 집에 살겠다 싶어요. 확실히 팀 버튼은 이런 디테일한 미장센 측면에서 언제나 강점을 보여줍니다. 공놀이 하던 아이들이 인간의 우리를 보고 돌을 던지며 놀려대요. 인간을 잡아라. 썩은 냄새가 나. 받아라. 무식한 인간들아. 이걸 지켜보던 아리라는 원숭이는 이 아리는 헬레나 보넴 카터가 맡았어요. 아리는 아이들을 가로막으며 한 유인원 아이의 머리채를 붙잡고 물어요. 누가 인간한테 그래도 된대? 우리 아버지가. 그래? 단단히 틀리셨어. 내가 그랬다고 전해. 인간을 좋아하지? 이 아이는 혀를 쭉 빼고 가슴을 이렇게 둥둥둥둥 치면서 깔깔거리며 도망가요. 혹성 탈출에서 팀 버튼은 유인원들의 특징을 정말 잘 잡아냅니다. 보통 이런 영화에서 감독들이 하는 실수는 유인원의 탈을 쓴 인간을 연기하게끔 지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리한 팀 버튼 감독은 인간화된 유인원의 모습을 절묘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처럼 지능이 발달했지만 유인원의 본래 갖고 있던 자연적 속성을 슬쩍 노출시키는 거죠. 방금 나온 유인원 아이의 그 가슴을 둥둥 치는 장면, 또 그러한 애초부터 갖고 있던 자신만의 행태를 드러내는 거죠. 이런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관객은 이 영화에 더욱 몰입할 수밖에 없겠죠. 어라? 단지 원숭이 탈을 뒤집어 쓴 인간이 아니네? 진짜 원숭이 같네? 이렇게 감탄하는 거죠. 또한 이 영화의 놀라운 성취 중 하나는 모든 유인원들이 일방향적으로 인간들을 혐오하게끔 놔두지 않고 어떤 유인원은 여주인공 아리처럼 인간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인간을 우호적으로 대하게 해요. 모든 사람이 파리와 모기를 보이기만 하면 때려잡는 게 아니듯 말입니다. 분명 어딘가에 한 사람쯤은 모기와 파리를 잠자리채로 잡아서 집 밖에 풀어줄 것만 같아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 말이죠. 영화에 다시 돌아가서 어느 곳에 그 노예가 된 인간들이 도착해요. 그러자 인간 장사꾼 유인원이 등장해서 군인 유인원들에게 따집니다. 장사 말아먹게 만들 작정입니까?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인간들은 처음이요. 안 사겠다는 뜻이야? 아니요, 전부 사겠소.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싸게라도 팔아서 넘겨야겠군. 이렇게 인간을 노예처럼 사고 파는 장면을 보면서 물론 과거의 흑인 노예 제도가 생각이 났죠.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우리에 가두고 사고 파는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강아지 공장이 생각나고 오직 강아지를 팔기 위해 평생 동안 번식시키는 어떤 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고객들의 장면도 떠오르네요. 물론 저 역시 집에 애완동물로 열대어를 기르는데 돈을 지불하고 그 아이들을 사왔죠. 하지만 이쯤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인간의 자기 만족과 욕망의 충족을 위해 다른 생명체를 번식시키고 일정 공간에 가둬두고 서식지에서부터 데려오고 생명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게 과연 정당한가? 누가 저들에게 그래도 되는지 물어봤나? 강아지와 고양이와 열대어들이 말을 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안다면 지금의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무엇라 인간들에게 답할까? 만약 강아지가 다스리는 세상이 순식간에 도래한다면 강아지는 인간들을 어떻게 대할까? 아마 혹성 탈출 같은 받은 대로 돌려주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영화의 유익 중 하나는 이처럼 판타지적인 상황을 통해 현실을 다르게 보는 시각을 준다는 겁니다. 환경운동가들의 메시지가 세련되게 가공된 케이스를 우리는 혹성 탈출에서 확인 가능한 것이죠.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가두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유인원의 손을 물자 인간 장사꾼 오랑우탄이 말합니다. 인간을 다룰 땐 장갑 끼랬잖아. 이 와중에 테이드 장군이 들어오며 말하죠. 약해졌군. 예전에는 사지를 잘랐잖아. 네, 장군님 그랬죠. 하지만 멀쩡해야 값이 더 나가거든요. 인간 장사꾼은 테이드 장군에게 말합니다. 가수원을 털었던 놈들입니까? 제게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한 놈의 배를 갈라서 매다는 겁니다. 그러자 테이드 장군은 말하죠. 인권 옹호가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계약가들 쓸모없다니까요. 저도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요. 그들이 입 좀 다물어 준다면야. 조카 생일 선물로 애완동물을 사주기로 해서. 어린 것들은 애완동물로 하기에 좋아요. 하지만 사춘기가 되면 꼭 없애버리세요. 10대 인간을 집에 두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얘야 뭐든 마음대로 골라잡아. 차가 원숭이 꼬마는 사람 꼬마를 가리키지요. 참 예쁘구나 그렇지. 이 모든 걸 밖에서 지켜보던 아리는 말합니다. 인간을 저렇게 야만적으로 다루다니 우리도 저급한 인간과 다를 게 없어. 이 시퀀스도 할 말이 좀 있죠. 인권 옹호론자들 때문에 테이드 장군은 인간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마치 오늘날 캣맘 덕분에 고양이들의 양권이 상승돼서 사람들이 함부로 고양이들에게 못하게 된 것과 같죠.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의 조직된 힘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를 지지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즉 사람들의 머릿수만큼이 정확히 세력이 되는 거죠. 정치권을 비롯한 현실의 논리도 딱 이러합니다. 촛불 집회에 몇만 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정확한 수치가 되어서 상층부에 보고가 되죠. 정치가들에게는 사람 숫자는 중요하고 기업가들에게도 사람 숫자는 중요하죠. 그 숫자만큼이 그들이 눈치 봐야 할 세력들이고 그들이 물건을 팔아야 할 소비자니까요. 테이드 장군의 연기에 대해서도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등장할 때마다 폭발해서 다 죽여버릴 것 같은 그런 강렬한 카리스마를 보여줘요. 테이드의 인간에 대한 혐오는 엄청난 것이어서 극도로 인간들을 증오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테이드 장군이 등장할 때마다
그의 신경질적 발작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 존재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의 카리스마였어요. 팀 로스의 연기력도 대단하지만 이를 연출한 팀 버튼의 지도력도 탁월했다고 봤습니다.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테이드 장군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마 유대인 혐오에 물든 나치나 흑인 혐오에 찌든 KKK단의 어떤 인물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유엔원들은 그들은 어떤 구체적 피해를 유대인이나 흑인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이용하기 위해 혹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유대인이 싫고 흑인이 싫은 거예요. 테이드 장군도 이유 없이 인간이 싫어서 관객이 봤을 땐 그 테이드가 무서운 거죠. 만약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만 충족되거나 제거되면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죠. 그런데 누군가를 존재 자체로 증오하고 혐오한다면 그 존재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것만이 유일하게 나의 증오와 혐오를 철회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일부 극단적 사람들이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동성애자들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그들의 혐오 행위는 마치 흑인이 싫으니까 흑인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존재도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마땅하죠. 동성애란 정체성은 피부색처럼 인정하고 말고 할 영역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는데 흑인이 아니면 좋겠어, 유대인이 아니면 좋겠어 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죠.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불에 달군 낙인을 인간에게 찍고 있어요. 노예 증표로. 갑자기 아리가 등장해서 그 낙인 찍는 철봉을 빼앗아 벽 위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아리는 원숭이니까 당연히 나무를 두 손으로 타겠죠. 학대당하는 인간을 보고만 있으라고? 네 헛소리 참는 이유는 네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그만하길 바란다면 더러운 장사 그만둬.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장사를 하지? 이 위험하고 더럽고 멍청한 짐승들과 온종일 씨름하고 싶은 유인원이 있겠어? 인간은 안 멍청해. 가르치면 동등하게 함께 살 수 있어. 내가 증명할 거야. 아리는 사람들이 갇힌 오리를 손으로 열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레오가 아리를 붙잡아서 아까 아리가 땅바닥에 내던진 불에 담근 인장으로 아리를 위협하죠. 그래도 위험하지 않다고 이젠 녀석을 죽여야 하잖아. 이렇게 대치하는 와중에 아리를 붙잡은 레오는 아리에게 속삭입니다. 도와줘. 제발 도와줘. 이 상황을 틈타 데나라는 여성은 도망치려 하지만 이내 붙잡히죠. 성질 건드리는 건 못 참아. 그러자 아리가 이 녀석을 내게 팔아. 미쳤어. 녀석은 난폭해. 둘 다 난폭하다고. 그럼 둘 다 살게. 굉장히 비쌀 텐데 결국 아리는 이 둘을 구매합니다. 아리의 집에 정치계 유명 인사들이 모였어요. 유인원들은 잔치를 즐기고 사람들은 유인원의 시중을 드느라 정신이 없죠. 이 가운데 우리 주인공 레오도 있습니다. 이 저녁 식사 자리에 테이드 장군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테이드 장군은 인간수가 4배나 많다고 투덜거리고 한 여성 유인원은 그냥 전부 불임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묻는데 비용 때문에 안 될 거라고 남편이 말하면서 인간이 치명적인 병을 옮긴다고 말해요. 이에 아리는 어떻게 알죠? 라고 되묻죠. 그러면서 아리는 사람들을 검시하기도 전에 군대가 다 태워버린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다들 아무런 반응이 없자 아리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질문에 응답할 것을 요구해요. 이에 아버지는 마지못해 의원들은 요즘 군대가 조금 극단적인 게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테이드 장군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극단적 조치는 나쁜 게 아니다. 인간을 옹호하는 건 번영의 걸림돌이야. 인간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리는 지지 않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꺼내 보이며 이걸 봐요. 인간의 작품이죠. 그들의 기술을 부정할 건가요? 그들의 문화가 놀랍지 않아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테이드 장군은 인간의 문화는 허리 아래에서만 이루어져 라고 답하죠. 모든 유인원들은 낄낄거리며 웃습니다. 어떤 유인원이 무언가 먹으려 하자 테이드 장군의 부하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개 숙이라고 말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땅의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원을 만드신 창조주님 은총을 베푸소서. 서둘러 돌아오셔서 자손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멘. 그리고 어떤 유인원이 말하죠. 다음에는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우기겠구나. 이에 아리는 당연히 영혼이 있죠 라고 말하고 장군의 수하는 의원님의 따님께서 신성 모독을 하시는군요 라고 답해요. 테이드 장군은 옆에서 시종을 들던 레오를 손으로 넘어뜨리며 자빠진 레오를 일으켜 입을 벌리고 입 안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 안에 영혼이 들어있나? 이를 지켜보던 아리는 밥맛이 떨어졌다며 일어나요. 퇴장하죠. 이 시퀀스는 모든 차별적 상황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들의 나열입니다. 이 영화에서 손꼽히는 명대사와 명장면들의 향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인간을 불임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인간의 역사는 허리 아래서만 이루어진다 등의 대사는 마치 길고양이들이 증가하는 대책으로 모든 길고양이를 불임으로 만들면 된다는 식의 정책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치인들은 모든 정책을 재정의 문제, 복지 정책 등으로 환원하고 군인은 자신의 편견을 강조하며 힘으로 밀어붙일 것을 주장하죠. 이들은 인간을 이토록 혐오하고 증오하면서도 신에게 기도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들만은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혐오를 조장하는 이들을 보면 자기들은 거룩하고 순수한 존재라고 착각하죠. 자신들은 우월하고 자기가 차별하는 존재는 열등하다는 인식을 뿌리 깊게 갖고 있습니다. 특히 레오를 넘어뜨리고 입을 벌려 영혼이 있나 찾아보는 테이드 장군의 행동은 압권입니다. 팀 버튼은 이처럼 소수자와 약자들의 감독으로서 세상의 모든 차별에 분연히 반대하는 그만의 입장을 이 영화를 통해 명확히 드러내 보입니다. 여기까지 분석하다 보니 팀 버튼이 왜 혹성 탈출을 리메이크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군요. 유인원들의 인간 차별과 인간 혐오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차별과 혐오를 대놓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팀 버튼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할 수밖에 없는 감독이죠. 그리고 만찬자리를 벗어나 홀로 글을 쓰던 아리 앞에 테이드 장군이 등장합니다. 아리는 손으로 쓰다가 발로 글을 써요. 유인원들은 발도 마치 손처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가 봅니다. 이 장면도 유인원들의 신체적 특징을 절묘하게 잘 나타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테이드 장군은 사교 모임은 지겹다며 당신을 보러 왔다고 말해요. 아리가 시간만 낭비했다고 말하자 테이드 장군은 내 마음은 변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직 당신만 생각한다고 테이드가 말하자 아리는 내 아버지의 영향력과 자기 야망만 생각하겠지 라고 응수해요. 테이드 장군은 아리에게 덤벼들며 오늘 당신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알아. 체포할 수도 있었어 라고 협박합니다. 이에 아리는 언제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답하죠. 테이드는 인간은 그렇게 감싸고 돌면서 나한테는 관심조차 안 보이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퀀스에서는 테이드와 아리의 관계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음 장면, 테이드 장군은 부하병사 2명이 정글에서 불덩이와 함께 무언가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고 그들과 함께 정글로 가요. 테이드 장군은 레오가 떨어졌던 장소를 확인하고 그 둘에게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 이렇게 물어봐요. 아주 잘했다고 말하며 테이드 장군은 그 둘에게 뒤에서
순식간에 달려들며 맨손으로 때려 죽입니다. 그 거대한 유인원들을. 테이드 장군의 아주 잔인한 면모를 잘 보여주는 시퀀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군도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죽여버리는 거죠. 한편 한밤중에 레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탈출합니다. 사람들이 탈출하는 경로에 각각의 유인원들이 밤을 어떻게 보내는지 천태만상이 나오는데 이걸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우선 청소년 유인원들이 동네 한 구석에서 검은 조끼를 입고 시끄러운 음악을 틀면서 낄낄대고 있어요. 이 원숭이들은 인간이 앞으로 지나가자 끽끽 소리를 내면서 놀라죠. 그리고 아까 파티에 있었던 유인원 부부는 교미를 하기 위해 우우우 소리 내며 아내는 팔을 하늘로 흔들고 남편은 우우 하면서 좋아해요. 이 와중에 인간들이 지나가니까 이 둘은 위에 매달려 있는 샹들리에로 점프하면서 매달리죠.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 유인원은 가발과 틀니를 벗어놓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자 이 대머리 유인원이 화들짝 놀라면서 끽끽거리죠. 나무늘보처럼 생긴 유인원은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꽃잎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바르려다가 놀라고 아까 인간 꼬마 아이를 사갔던 그 꼬마 유인원은 인간 꼬마를 보고 잘자 꼬마 아가씨 하고 침대에서 자려다가 사람들을 보고 놀라서 소리칩니다. 인간 무리는 꼬마 아이를 데리고 달아나죠. 도망가던 인간 무리는 아리를 길에서 마주쳐요. 레오는 아리에게 도와달라고 하소연하죠. 아리는 이들을 비밀 통로로 안내합니다. 비밀 통로로 달아나던 중에 들키자 한 할아버지는 자신의 몸을 날려 이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줘요. 테이드 장군은 이 할아버지를 단칼에 처치하고 발견 즉시 다 죽여버리라고 부하에게 명령합니다. 레오는 같이 달아난 사람들에게 정글에 불시착해서 물에 잠긴 자신의 비행선을 보여줘요. 이때 아리는 물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굉음을 질러요. 옆에 있던 사람이 원숭이들은 물을 무서워해 이렇게 말하죠. 수영도 잘 못하지 라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유인원의 특징을 이 장면도 재밌게 포착한 거죠. 익사할 거야 라고 아리가 겁먹은 표정으로 말하자 여자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매일 비가 내리기만 빌어 라고 말하죠. 물속에서 테이드 장군의 수하 2명이 익사한 걸 발견하고 레오는 GPS와 권총을 챙겨서 나옵니다. 레오는 걷다가 지구 원숭이는 동물원에 살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요 라고 말하죠. 아리와 같이 온 아리의 수하 유인원은 이에 붕괴합니다. 인간 레오에게도 유인원들을 낮잡아보는 시선이 존재했던 거죠. 길을 걷던 중에 인간 사냥꾼 유인원이 수하들을 데리고 나타나요. 이에 레오는 권총을 겨누면서 그 유인원을 위협하죠. 바닥에 꿇어앉은 인간 사냥꾼은 사람들이 죽이라고 하자 아리가 권총 앞에 막아서면서 말합니다. 죽이면 너도 똑같이 밑바닥 수준이 되는 거야. 아리 같은 인물이야말로 대인배죠. 인간 사냥꾼은 죽이지 않는 대신 수갑을 차고 같이 이동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아리의 동료는 권총을 바위에 쳐서 부숴버려요. 언젠가 우리한테 겨눌지도 모른다고 판단해서죠. 이렇듯 같은 배를 탄 유인원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둘의 의견이 일치할 수는 없겠죠. 처음엔 이렇게 대립하다가 점점 두 종족은 친해집니다. 한편 아리의 아버지 되는 의원 원숭이는 인간에게 잘해주었건만 인간이 자신의 딸을 납치할 줄 몰랐다며 한탄합니다. 옆에서 걷던 테이드 장군은 계엄령 선포 권한만 주신다면 딸을 찾아오겠노라고 말해요. 인간들을 확실히 없애버리겠다고 다짐하죠. 망설일 때가 아니다. 오직 저만이 따님을 구할 수 있다고 하자 아버지 의원은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손으로 테이드 장군의 가슴을 이렇게 만집니다. 그러자 테이드는 이제 됐다는 의미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
테이드의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테이드 장군에게 말합니다. 아주 먼 옛날 유인원은 노예였고 인간은 우리의 주인이었어. 이렇게 말이죠. 불가능하다고, 못 믿겠다고 테이드가 말하자 아버지는 빨간 항아리를 깨뜨리라고 합니다. 그 항아리를 깨뜨리자 권총이 나와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하죠. 그건 인간들의 힘의 증거다. 발명의 힘, 기술의 힘. 거기에 비하면 우리 힘은 미약해. 1000개의 창과 맞먹는 힘이야. 명심해라. 인간의 천재성과 잔인성은 불가분의 관계야. 인간보다 교활하고 잔인한 동물은 없다. 놈을 빨리 찾아야만 해. 칼리마에 못 가게 해야 해. 그러자 테이드는 금지된 구역 말인가요? 라고 묻죠. 칼리마는 우리의 진정한 기원에 대한 비밀이 간직된 곳이야. 빌어먹을 인간. 빌어먹은 인간. 이렇게 외치다가 아버지는 눈 뜬 상태로 죽고 맙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아버지는 인간에 대한 깊은 원한과 증오가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 미국의 지금의 흑인들이 자신은 노예가 된 경험이 없지만 자신의 조상들이 노예로 살았던 것을 자각하는 데서 오는 어떤 깊은 한 같은 거 말이죠. 한국인들의 피 속에도 지금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적은 없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조상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당했던 치욕의 역사를 교과서와 책, 사람들의 말과 증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깨닫죠. 아마 이러한 한 맺힌 심정을 테이드 장군의 아버지는 갖고 살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과거를 잊으면 똑같은 과거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절대 잊지 않는 것만이 역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이죠. 한편 달아나던 사람의 무리는 유인원들이 주둔한 막사가 앞에 있는데 그 막사를 돌아가기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정면 돌파할 계획을 세웁니다. 앞에 호수가 가로막혀 있으니 말을 훔쳐 타고 강만 건너면 유인원들이 못 쫓아올 거라 생각했던 거죠. 사람들은 야밤에 말을 타고 막사를 가로지르면서 유인원 막사를 불바다로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사히 강을 건너지만 아리와 레오는 말에서 떨어져서 붙잡힐 위기에 처해요. 게다가 아리는 물을 상당히 두려워하죠. 레오는 필사적으로 아리를 매달고 호수를 건넙니다. 이 사건 덕분에 아리는 레오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사막 한가운데 자리한 부서진 우주선에 도달했습니다. GPS가 가리키는 곳이죠. 거기 어떤 벽면에 칼리마라고 쓰여져 있는데 아까 혹시 그 극초반부에 등장했던 코오션, 라이브 애니멀스란 그 문장을 기억하시나요? 이 단어가 부분 가려져서 칼리마라고 쓰여져 있던 겁니다. 골 때리는 건 한국어 자막 번역은 칼리마를 주생동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뭘까 한참 고민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주의, 동물 행동 금지 뭐 이런 건데 이걸 중간중간 따서 주생동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나중에야 그 뜻이 보이며 무릎을 쳤는데 영화를 보면 관객들이 갸우뚱하게 고민하게 만드니까 차라리 영화 뜻 그대로 칼리마라고 번역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영어로 차라리 칼리마라고 써놓든지 의문을 품게 되더라고요.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번역 문제도 영화 관람에서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오는 수천 년 전 이 행성에 불시착한 자신이 떠나온 우주선을 마주했어요. 레오는 난 여기 온 지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라고 놀라워합니다. 영상 기록을 작동시키니 유인원들이 통제 불능이다. 세모스라는 수컷은 내가 키운 유인원인데 무리를 장악했다. 우리에게 무기가 있지만 얼마나 버틸지 알 수 없다. 어릴 때 싸게 보였는데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너무 많은 걸 가르쳐버렸다. 울먹이며 말하죠. 이걸 함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온 유인원들이 시청해요. 진실을 알아버린 거죠. 레오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찾다가 모두 죽어버린 거야 라고 자책하죠. 옆에서 리아는
우리는 네 덕분에 살았어 라고 위로하죠. 밖으로 나오자 인간의 무리들이 이 우주선 주위로 모여듭니다. 수천 명이 모여든 것 같아요. 유인원에게 맞선 인간을 보러 이들이 찾아왔다고 누군가 말합니다. 곧 유인원 군대가 대규모로 몰아닥칠 텐데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이들에게 무언가 작전이 필요하겠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던 레오는 한 가지 묘책을 냅니다. 부서진 우주선에 남아있는 연료를 순식간에 폭발시켜서 다가오는 유인원들을 쫓아내자는 거죠. 유인원 군대가 다가왔고 1차 선발 부대가 그들을 향해 몰려오자 레오는 원격 조정 작동기로 연료를 폭발시켜서 유인원들을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기선제압한 것이죠. 근데 여기 도망가지 않고 지지 않고 테이드 장군은 수많은 유인원 부대를 데리고 정면 공격을 감행합니다. 사람들과 유인원은 육탄전이 벌어지죠. 이 와중에 리아의 오른팔 같던 유인원은 전사하고 말았어요. 테이드 장군과 1대1로 마주한 레오는 테이드 장군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다가 하늘 위에서 어떤 우주선이 갑자기 이들 앞에 착륙을 합니다. 모든 싸우는 사람과 유인원들이 일시적으로 싸움을 멈추죠. 이 우주선에서 내린 것은 아까 초반에 우주로 행방불명되었던 페리클레스예요. 절묘하게도 이 시점에서 페리클레스는 이 행성의 이 지점에 착륙한 거죠. 이를 보고 모든 유인원들은 세모스라고 외치며 무릎 꿇고 경배를 표합니다. 전설에 나오는 유인원들의 신이 하늘에서 떨어진 셈이니까요. 싸움을 멈추는 이들을 보고 테이드 장군은 못마땅한 얼굴로 둘러봅니다. 페리클레스는 엄지로 따봉을 보이며 우주선에서 내려요. 레오는 페리클레스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해 군중 한가운데로 가지만 갑자기 페리클레스가 우주선 속으로 달아나요. 이를 레오는 다급하게 쫓아가고 이 기회를 놓칠세라 테이드 장군은 이 둘을 쫓죠. 테이드 장군은 레오를 때립니다. 때리다가 페리클레스가 테이드를 말리자 페리클레스조차도 때려요. 즉 테이드 장군은 자신들의 신이라 여기는 존재조차도 함부로 대하는 거죠. 테이드 장군이 총을 들고 레오를 쏘려던 찰나에 레오는 기지를 발휘해서 유리문을 닫아버립니다. 테이드는 아무리 총을 쏴도 문을 열지도 못하고 유리문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죠. 이를 지켜보던 테이드 장군의 부하는 그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레오가 테이드의 부하에게 원래 우린 평화롭게 살았는데 세모스가 모두 죽였다고 설명합니다. 부하는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너와 내 집안이 우리를 기만했어 라고 말합니다. 테이드 장군은 화가 나서 총을 쏘지만 벽에 튕길 뿐이죠. 테이드는 급기야 비굴하게 아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리는 손을 미소 지으면서 흔들 뿐이고요. 불쌍한 페리클레스는 상처 입은 몸으로 자신의 케이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자신의 집을 찾아 들어간 셈이죠. 이제 인간과 유인원의 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아리는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유인원을 깊이 애도합니다. 이 유인원을 때려 죽였던 테이드 장군의 오른팔은 유감을 표명하며 말합니다. 무덤에 어떤 표시도 하지 않겠다. 누구도 인간과 유인원의 묘를 구별 못할 것이고 인간과 유인원은 이제부터 함께 애도할 거다 라고 말합니다. 레오는 페리클레스를 아리에게 맡기죠. 아리는 우리에 가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죠 하면서 말하고 아리는 마지막으로 레오에게 키스를 합니다. 종을 넘어서는 감동적인 사랑을 보여주죠. 아리는 레오에게 남아있으라고 하지만 레오는 끝내 떠나가겠다고 말합니다. 레오는 지금껏 함께했던 여자 사람 동료에게도 찾아가서 작별 키스를 해요. 이렇게 레오는 페리클레스가 타고 왔던 그 비행선,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다시 나가요. 처음에 마주했던 그 빛을 타고 다시 시간은 레오가 출발했던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주선은 다행히도 지구에 도착하죠. 좀 부서졌지만 말이죠. 우주선 밖으로 나온 레오는 미국의 유명한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에 들어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링컨의 동상이 있어야 할 곳에
테이드 장군의 동상이 떡하니 앉아 있어요. 테이드 장군의 동상 뒤로 이 신전은 유인원들 마음속에 자리한 영웅인 행성을 구한 테이드 장군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라고 적혀 있죠. 레오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건가 의아해합니다. 곧 유인원 경찰과 유인원 군대가 속속들이 도착하고 유인원 기자도 오고 유인원들이 레오를 겨누며 영화는 끝이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1969년작 혹성 탈출의 자유의 여신상 엔딩 못지않은 충격적 엔딩이라 봅니다. 자, 이 엔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멀티버스를 상징하는 걸까요? 미래의 유인원들이 사는 행성은 영화만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했죠? 다시 현재로 돌아왔는데도 유인원들이 지구를 지배하는 세력이 되어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테이드가 우주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걸까요? 이건 속편이 나와야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떡밥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팀 버튼은 혹성 탈출의 속편을 만들지 않았고 미스테리는 영원히 풀리지 않게 되었죠. 대신 혹성 탈출은 2011년부터 새롭게 리부트되었고 3부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아직 이 시리즈를 보진 않았지만 언젠가 꼭 보고 우리 채널에서도 한번 다뤄보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의 의미에 대해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역시 팀 버튼의 이전 모든 영화들처럼 저는 별 5개를 주고 싶어요. 처음 팀 버튼을 다루기 전에는 저는 팀 버튼을 단지 미장센이 독특한 별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토록 만들기만 하면 걸작이고 명작이 되는 대단한 감독인 줄 몰랐던 거죠. 감히 말하건대 팀 버튼은 크리스토퍼 놀란, 리들리 스콧, 쿠엔틴 타란티노 못지않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도 될 만한 걸출한 감독임에 틀림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미장센이 두드러지는 스타일적 특성 때문에 그의 영화적 실력이 가려워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예요. 팀 버튼은 미장센은 물론이고 메시지적인 면에서도 탁월함을 드러내는 감독입니다. 특히 이번 혹성 탈출은 유인원과 인간의 처지를 뒤바꿔 놓은 역발상을 시도함으로써 보는 내내 인간으로서 내가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대상은 없는지 성찰하게끔 도와줬어요. 이 작품이야말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야말로 인권 교육을 넘어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대하는 자세를 배우고 싶은 이들이 반드시 시청해야 할 귀중한 시청각 자료가 아닌가 싶어요. 원작을 뛰어넘는 영화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단언컨대 모든 면에서 팀 버튼의 혹성 탈출이 1969년 프랭클린 샤프너 감독의 혹성 탈출을 탁월하게 뛰어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였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